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가장 짧은 경제사의 한 챕터를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시대를 뒤흔들었던 세 가지 키워드, 대운하, 인쇄기, 그리고 흑사병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세 가지는 그냥 별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는 부의 흐름을, 다른 하나는 생각의 흐름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회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서로 연결된 거대한 동력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서로 얽혀서 중세 사회를 재편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놀랍게도 우리의 성씨에까지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물이었네요.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이 말은 거의 인류 문명 시작부터 이어진 경제 법칙 같은 거였어요. 육로로 무언가를 옮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말이나 마차에 실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길도 험하니까요. 네, 하지만 배는 달랐죠.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자를 싣고 바람과 물의 힘으로 벌리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강과 바다는 그 시대의 초고속 물류망이었던 셈입니다. 그 물류망의 스케일을 압도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중국 수나라의 대운하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 전체 길이가 무려 1600km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허강과 양쯔강, 중국의 가장 큰 두 강을 인공적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맞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공사였을 텐데 주된 목적은 역시 세금 운반이었겠죠. 네, 남쪽에 풍부한 곡물을 걷어서 수도인 북쪽으로 운반하는 거였지만 그 파급 효과는 훨씬 컸어요. 일단 운하가 뚫리니 그 주변으로 수많은 도시가 생겨나고 상업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아, 현대의 고속도로가 주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군요. 바로 그거죠. 그 결과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서기 1000년경 중국인의 일일 평균 소득이 3.36달러였는데 당시 영국이 3.15달러였다고요? 그렇죠. 이미 1000년 전에 중국의 생활 수준이 유럽을 앞서고 있었다는 증거네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네, 자료에 나온 다른 도시들, 포르투갈의 리스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곳들을 보세요. 모두가 하나같이 폭풍을 피하기 좋은 깊은 항구를 낀 해안 도시들이었죠. 무역선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고 그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금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베네치아의 콜레간차 제도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늘날의 벤처 캐피탈이랑 정말 비슷하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는 상인, 그리고 돈은 있지만 직접 항해에 나설 수 없는 투자자. 원대한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 아닌가요? 모든 자본을 대고 배가 난파되거나 해적을 만날 위험까지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만큼 해상 무역의 기대 수익이 엄청났다는 뜻이겠죠. 아,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상상을 초월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투자자가 이익의 75%를, 현장에서 뛴 상인이 25%를 가져갔어요. 상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항해에 분산 투자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평민도 거부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라 그게 1300년대 베네치아를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든 원동력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런 해상무역으로 번성한 도시가 또 있었죠. 북쪽의 베네치아라고 불렸다는 부류해요. 네, 1301년에 프랑스 왕자가 방문해서 나는 여왕이 나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엔 내 경쟁자가 600명은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그만큼 도시의 부유함이 대단했다는 거겠죠. 왕비들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 번영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부류어를 먹여 살리던 취빈강 하구에 퇴적물이 점점 쌓이면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아, 물길이 막히자 도시의 부도 함께 막혀버린 거군요. 결국 80km 떨어진 앤트워프에 새로운 항구 자리를 내주게 됐고 사람들은 쇠락한 부류어를 죽음의 도시라고 불렀다고 해요. 한 도시의 운명이 자연환경에 얼마나 좌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네요. 결국 무역선이 실어 나른 건 비단이나 향신료만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 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화물,
바로 아이디어도 함께 타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인쇄혁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역망은 곧 정보망이었어요. 1290년경 이탈리아에서 안경이 발명되고 1440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인류는 지식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됩니다.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료에 나온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인쇄기 발명 후 단 50년 동안 유럽에서 출판된 책의 수가 그 이전 1000년 동안 필경사들이 손으로 쓴 책의 총량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1000년대 50년이라니. 정말 엄청난 변화죠. 지식의 생산성과 전파 속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경제학 용어로 비경합적 재화라고 부르던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사과 한 개를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 사과를 먹을 수 없죠? 네, 그건 경합적이라고 하겠네요. 맞아요. 하나의 재화를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이나 아이디어는 달라요. 제가 어떤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서 그 지식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서 가치가 커질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비경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인쇄기는 바로 그 비경합적인 아이디어를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무한히 복제해서 퍼뜨린 게임 체인저였군요. 정확해요. 특히 초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누군가 좋은 책을 내면 다른 인쇄업자들이 바로 베껴서 더 싸게 팔았어요. 원작자 입장에선 억울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더 빠르고 넓게 퍼지는 순기능이 있었죠. 그러다 1474년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의 특허법이 만들어지면서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지식이 결국 거대한 사회 변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교개혁이겠죠. 맞아요.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이 인쇄술 덕분에 몇 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니까요.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어요. 사제를 통하지 말고 신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당연히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했을 테고 이게 개신교 지역의 문해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군요.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오래 갔어요. 자료에서 인용한 연구가 정말 놀라운데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독일의 개신교 지역이 카톨릭 지역보다 평균 교육 수준이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와, 역사적 사건 하나가 한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수백 년에 걸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새로운 생각들이 날큰 종교적 권위를 흔들었다면 이제 중세사회의 근간이었던 봉건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든 더 거대한 충격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네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흑사병입니다. 네, 흑사병 이전의 중세 유럽은 봉건제라는 아주 경직된 신분사회였어요. 영주가 모든 땅을 소유하고 농민들은 그 땅에 평생 묶여서 영주를 위해 일해야 했죠. 태어난 신분을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삶의 질도 끔찍할 정도로 낮았다고요. 대부분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죠. 자료에 따르면 갓난아기 셋 중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 꽉 막힌 사회를 그야말로 박살내버린 게 바로 흑사병, 패스트균이었던 거죠. 네, 1347년 흑해에서 출발한 제노바 상인들의 배에 실려 유럽에 상륙했죠. 그 파괴력은 인류가 겪은 어떤 전쟁이나 재난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년 반에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인구로 보면 1300년에 4억 3천만 병이었던 것이 1400년에는 3억 5천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을 보면 역병이 창궐한 도시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정말 끔찍한 재앙인데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재앙이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아주 극적으로 작동한 결과예요.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아, 노동력의 가치가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았겠군요. 네.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2배로 뛰어 올랐다고 해요. 반대로 사람은 줄었는데 땅은 그대로니 땅의 가치는 폭락했고요. 지대가 크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노동자, 즉 농민들의 협상력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군요. 이전에는 영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않으면 다른 영주에게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봉건제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영주들은 더 이상 농민들을 땅에 마음대로 묶어둘 수 없게 된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좋아졌겠네요. 네, 소득이 늘어나니 예전에는 구경도 못하던 고기나 질 좋은 맥주 같은 걸 소비하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 1400년대 유럽은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평등에 가까워진 사회가 된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이동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현대사회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소개된 연구를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학자 그레고리 클라크가 바로 그 질문을 파고들었어요. 과연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오랫동안 대물림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아주 독특한 방법, 바로 희귀한 성씨를 추적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1633년부터 영국 해군성에서 일했던 핍스라는 희귀한 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해 봤더니 50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평범한 영국인보다 최소 20배나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20배요? 500년이 지났는데도요? 네,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보통 몇 세대만 지나도 그런 효과는 거의 희석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유전적인 지능이나 재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클라클은 이걸 사회적 자본,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문화, 가치관, 인맥 같은 무형의 자산이 훨씬 더 끈질기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건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었고요. 네, 미국, 스웨덴, 심지어 봉건제가 폐지된 지 오래된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발견됐죠. 미국의 엘리트 성씨인 캐츠는 의사나 변호사가 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3에서 4배 높고 일본의 옛 사무라이 계급 성씨는 현대에도 여전히 엘리트 직업군에 훨씬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세대의 장점이나 불리함이 훨씬 더 오래, 끈질기게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자료에서는 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10세대, 그러니까 250년에서 30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현상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에요.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간단히 말해 한 사회의 불평등, 즉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은 낮아진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개천에서 용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로군요. 맞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불평등이 심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부모 소득의 절반 정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평등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그 영향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네.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과 더 넓은 인맥, 더 많은 문화적 자산을 물려줄 수 있고 이런 격차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더 넘기 힘든 벽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물기를 뚫은 대운하는 상업을 일으켜 부의 지도를 바꿨고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기는 지식의 독점을 깨고 거대한 사회 변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덮친 최악의 재앙, 흑사병은 역설적으로 낡은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기회는 끊임없이 재편되어 왔고 그 수백 년에 걸친 변화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의 성씨에까지 남아 사회적 이종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의 탐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과연 온전히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낸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진 거대한 흐름의 결과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